펜타곤이 새벽 3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단 한 줄 선언에 27개 모니터가 붉은 경고등을 내뿜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내 특사단을 서울에 급파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핵미사일이 날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28년간 한반도를 담당한 미 국방부 관리가 서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3시 펜타곤 지하 2층 전략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7개의 대형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경고등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작권 전면 환수 공식 선언.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전략국에서 28년을 보낸 저에게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전략국 부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황실 중앙에 놓인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국가안보회 의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레넌, 지금 당장 올라와. 대통령이 서울에 보낼 특사단을 구성하래. 48시간 내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48시간. 워싱턴이 한반도 문제에 이토록 급박하게 움직인 적은 지난 28년간 정확히 3번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총성이 울린 것이 아닙니다. 서울이 스스로의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겠다고 선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마치 핵미사일이 날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미국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동맹국이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하겠다는데 왜 이것이 펜타곤의 비상사태인 걸까?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의문을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28년간 체득한 본능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작권 환수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오만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28년간.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독립적인 군사 주체로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딸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핸들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한국군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반도 안보를 분석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전체에 흐르는, 아니 워싱턴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뼈속 깊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동맹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지휘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허락해야만 한국은 움직일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워싱턴의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한반도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500페이지짜리 분석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아직 불충분하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15년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한국군을 한 번도 직접 관찰하지 않은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숫자만 만지작거리는 분석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종이 위의 데이터였습니다. GDP 대비 군사비 2.8%, 현역 병력 50만, 예비군 310만. 숫자는 알지만 그 숫자 뒤에 서 있는 인간들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부하 중에 릭 하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미하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으로 옮기기 전까지 저와 같은 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릭은 한국을 대놓고 조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놈들은 겁주면 바로 지갑 열어. 그가 회식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 한 번 흔들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애걸복걸하는 나라라고. 저는 그 말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릭은 한국 출장을 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양주를 사서 한국 관리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 사람들은 미국 관리가 악수 한번 해주면 감격해하는 수준이라고.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 불편해. 사실은 원래 불편한 법이야, 마이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릭이 보고 싶은 현실만 골라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없이 북한을 감당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방위산업에 돈을 지불하는 충실한 고객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위에 70년의 동맹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래의 중개인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저는 한국 측 협상 대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굴욕,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협상 테이블 건너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무언가가 들어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차가운 결심. 하지만 28년간의 오만에 찌든 저는 그 신호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눈빛을 바꿔도 결국 현실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다고.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필요한 한, 한국은 우리 품을 떠날 수 없다고. 70년간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특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 국방부 정책차관보, 그리고 자문역으로 저. 총 7명이 서울행 군용기에 올랐습니다. 릭 하딩도 함께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 자격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릭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그가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우리한테 매달리게 돼 있어. 북한 핵이 있는 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 릭.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위기가 뭘 바꾸는데. 숫자가 바뀌어야지. 한국은 아직 미국산 무기 부품 의존도가 38%야. 우리가 밸브 잠그면 그들 군대 3분의 1은 멈춰. 그게 현실이야.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릭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비행시간 14시간. 저는 서류 더미를 뒤지며 한국의 최근 군사력 변화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국방 예산 58조 원. 독자 개발 무기 체계 비율 68%. 방산 수출액 지난 3년간 연평균 270% 성장. 숫자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특사단이 도착하면 한국 측에서 장성급 인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령 한 명이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릭이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장난하나? 미국 하원 특사단한테 대령 한 명.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들은 중요하지 않다. 서울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거대한 군수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 지넥스원.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들은 24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부품 없이 자신들만의 무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한국이 우리 없이도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28년간의 확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세 번째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K방산, 세계를 지킨다. 독자 방공망, 완전 가동. 그 아래로 수출용 천궁 미사일의 거대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닉이 창밖을 흘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프로파간다네. 우리 패트리어트 없으면 저건 다 장난감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난감. 우리는 정말 한국의 무기를 장난감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걸까? 지난해 폴란드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의 천궁을 선택했을 때 펜타곤 복도에 흐르던 공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마주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거나 경직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고 심지어 약간은 즐기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경기장에서 악수를 건네는 승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닉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놈들 왜 저래? 무슨 자신감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유로운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 걸까? 28년간 한반도를 분석했지만 그 순간만큼 한국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저희 28년 경력과 미국의 70년, 동맹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하기 정확히 열흘 전,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가 유출되었습니다. 펜타곤이 40년 넘게 극비로 분류해왔던 한반도 전작권의 진짜 가치를 산출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을 읽는 순간, 저는 왜 워싱턴이 전작권 환수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왔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8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보고서에 적혀있던 숫자, 연간 2200억 달러. 한국에 대한 전작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매년 절약하고 있는 전략적 자산의 추산 가치였습니다. 전작권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도구였습니다. 70년간.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우리가 예상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한국 외교부의 온건파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미소 짓고 적당히 불만을 표하고 결국에는 타협안을 내미는 부드러운 협상가.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것은 명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협상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군사 문제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닉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하원 군사위원장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공동 논의하고자 합니다.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전작권은 아직 넘기기 어렵고 방위비는 좀 더 내라. 70년간 통해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대사였습니다. 한국 측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논의할 것은 로드맵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오늘 논의할 것은 전환 이후 양국 간의 새로운 군사 협력 프레임워크입니다. 릭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 이 한마디가 회의실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전작권을 넘길지 말지를 협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가져간 것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옆에 앉은 국방부 정책 차관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준비한 각본이 첫 장부터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팩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대한민국의 직접 분담 비용은 연간 1조 4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미군 기지 부지 제공에 따른 토지 기회 비용, 연간 8천억 원. 주한미군 관련 인프라 유지 비용, 연간 4,500억 원. 환경보건 적립금, 연간 1,200억 원.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변 개발 제한 손실, 연간 3,800억 원.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합산하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총 비용은 연간 3조 1,500억 원입니다. 릭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숫자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산출 아닙니까? 차관이 릭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이 수치는 미 의회 조사국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기재된 숫자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번호까지 표기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릭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 자료로 미국의 논리를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이어갔습니다. 반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얻고 있는 전략적 이익의 추산 가치는 연간 2,400억 달러, 한화로 약 320조 원입니다. 320조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3조 원을 지불하고 미국은 320조 원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동맹이라면 상당히 편향된 동맹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8년간 제가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던 질문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걸까? 한국이 우리를 지키는 걸까? 회의 첫날이 끝난 뒤 우리 특사단은 호텔 스위트룸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릭은 미니바에서 꺼낸 위스키를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저놈들 완전히 미쳤어. 320조 원이라는 숫자를 공개석상에 내놓다니. 하원 의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정책 차관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측이 인용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실제합니다. 수치도 정확합니다. 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 자료가 우리 발등을 찍었다는 거잖아. 도대체 누가 그 보고서를 작성한 거야? 차관보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펜타곤 산하 전략평가국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울렁거림을 느꼈습니다. 역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가려운 곳이 긁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이 불편할 때 인간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신감이 거리 구석구석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서울은 달랐습니다. 미국 대사관 주변을 시위대가 둘러쌌지만 그 시위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어쩌지? 라는 불안. 하지만 지금 이 도시에서 그런 불안은 완전히 증발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전날보다 더 무시무시한 숫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은 17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확정된 수주 총액은 68조 원입니다. 300% 성장. 68조 원. 그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대기 주문 총액, 즉 백로그는 187조 원입니다. 이 중 62%가 기존 미국산 무기를 대체하는 계약입니다. 62%.
릭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대체한다. 그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토 회원국 중 8개국이 지난 2년 사이 미국산 방공 체계 도입을 취소하고 한국산으로 교체했습니다. 8개국. 이건 소규모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년 내 미국 방산업체들이 상실하게 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23%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4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한국에 내주게 됩니다. 340조 원. 릭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차관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팩트를 공유하는 겁니다. 협박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차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자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미국산 무기를 전량 퇴출시키고 한국형 독자 방공망으로 100% 전환하겠다. 그때 미국 방위 산업이 입을 손실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회의실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동맹은 위협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권을 되찾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위협하지 않으면서 위협보다 무서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 해낼 능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동맹을 유지하고 싶으니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달라. 그것이 메시지였습니다. 회의 이틀째 오전, 한국 측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방산시설 시찰을 준비했습니다. 릭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시찰. 지금 협상 중인데?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신뢰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직접 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특사단은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헬기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45개를 합친 규모의 생산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조립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라인에서 완성된 K9가 굴러나오는 주기는 정확히 72시간이었습니다. 릭이 공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생산된 K9의 수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관리자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이집트, 인도에 납품 중입니다. 7개국.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전시된 천국 미사일 시스템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동급, 일부 성능에서는 그것을 능가한다는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재원을 읽었습니다. 요격 확률 97.5%,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률은 84%였습니다. 13.5%포인트의 차이. 전장에서 그 차이는 수천 명의 생사를 가르는 격차입니다. 릭도 그 숫자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94%입니다. 나머지 6%도 내년까지 전량 국산 대체가 완료됩니다. 94%, 불과 10년 전까지 이 숫자는 52%였습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핵심 부품 의존도를 48%에서 6%로 끌어내린 것이었습니다. 릭이 헬기에 오르면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릭과 의견이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국의 산업지대를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사천의 KAI 공장에서는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기술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오후 호텔에서 CNN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긴급 안보회의 소집, 중국 외교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우려 표명.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조용히 혁명을 완성했다.
세계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독일의 군사 전문지 유로파이터 디펜스 리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동의 없이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미국 동맹국이 되었다. 미국의 동의 없이. 그 문구가 저희 뇌리에 꽂혔습니다. 28년간 미국의 동의가 전제였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사든 군대를 움직이든 전쟁 계획을 세우든.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리가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군사 운용 능력을 갖추면 일본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악몽이다. 악몽. 일본이 한국의 전자권 환수를 악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이라는 목줄이 한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안보 전략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가 사라지면 일본은 한국이라는 세계 6위 군사 강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라는 완충지대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계산한 숫자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의 전자권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추가로 투입해야 할 국방비는 향후 5년간 최소 420조 원. 현재 일본의 국방 예산이 연간 약 9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본 경제에 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국가 부채가 GDP의 260%에 달하는 나라의 말입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이례적으로 감정을 절제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자율성 확대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이는 신중하게 관찰해야 할 변수다. 중국이 신중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어 외교에서 이 표현은 극도의 경계와 우려를 의미합니다.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통제 아래 있던 한국군이 풀려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모든 군사 시나리오를 백지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530조 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그 전략의 핵심 전제는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하에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530조 원짜리 전략은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회의 이틀째 오후, 저는 복도에서 릭과 마주쳤습니다. 릭의 얼굴에서 그 특유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건 계획된 거야. 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최소 5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거라고. 방산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도, 독자 방공 체계를 개발한 것도 전부 이 한순간을 위한 거야. 저는 릭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릭에게 진심을 말했습니다. 릭, 그게 뭐가 문제야.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5년을 준비한 게 왜 비난받아야 하는데. 릭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놀랐습니다. 28년간의 편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사흘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최종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차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미 국방부의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년간 극비로 분류되어 있던 그 보고서가 한국 측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반도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략적 가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1986년 최초 작성, 이후 5년마다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는 불과 8개월 전이었습니다. 릭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이건 기밀입니다. 차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 기밀 해제 규정에 따라 40년이 경과한 초기 버전은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은 아시다시피 최근 유출 사건으로 공개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릭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차관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유지의 전략적 편익 분석, 항목 1점, 아시아 태평양 전력 투사 거점 확보, 연간 추산 가치 870억 달러, 항목 2점, 동맹국 무기 체계 종속성 유지를 통한 방산 수출 보장, 연간 추산 가치 450억 달러,
무기 체계 종속성 유지. 이 문구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자권을 쥐고 있음으로써 한국이 미국 무기를 계속 사도록 만드는 것이 영시적인 전략 목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매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목 3점, 대중국 정보 수집 전초기지 운용, 연간 추산 가치 380억 달러. 항목 4점,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 조정 레버리지, 연간 추산 가치 510억 달러. 총합산 전략적 편익, 연간 2210억 달러. 한화 약 290조 원. 290조 원. 한국이 연간 3조 원을 분담하고 미국은 290조 원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 97대 3점. 이것이 동맹의 진짜 회계장부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비대칭의 한쪽에 서서 일해왔습니다. 한국을 설득하고 전자권 전환을 미루고 미국 무기를 사도록 압박하는 일.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앞에서 국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착취.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자권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슬을 차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사슬을 쥐고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닫았습니다. 전자권은 돌려받겠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70년 동맹 역사상 한국이 미국에게 통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저녁, 한국 측은 공식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잠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찬장 한쪽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용산의 불빛, 남산타워의 조명, 한강. 위를 달리는 차량들의 불빛이 하나의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종속국으로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차관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를 보십시오.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6위 군사강국이고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와 방산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 때문입니다. 차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욕.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28년간 저는 한국의 전자권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6위 군사강국에게 너는 아직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미국이 현명하다면 이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파트너십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등한 동맹은 종속적인 동맹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발코니 난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닉은 제 옆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는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한국 측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협상안은 전부 쓸모없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닉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블러핑이 아닙니다. 이놈들은 진짜입니다. 이놈들은 진짜다. 릭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8년간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릭조차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군용기에 올라탄 뒤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290조 원, 68조 원, 187조 원, 420조 원, 530조 원.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28년간 제가 쌓아올린 확신의 벽돌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안 된다. 그 확신은 이미 균열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아직 한 번의 결정적인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간 뒤 48시간 안에 벌어진 일. 그것은 28년간 저를 지탱해왔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는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타곤이 한국의 전자권 환수를 막기 위해 40년간 써왔던 단 하나의 핑계. 한국군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 핑계를 펜타곤 스스로가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이 가능했냐고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의 위기가 한국의 전자권 환수에 어떻게 결정적인 불씨를 던졌는지를. 워싱턴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펜타곤 긴급 브리핑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에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미국의 즉각적인 방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부족했습니다. 중동에 배치할 패트리어트 포대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한 장성이 대형 스크린 위의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반도 배치 패트리어트 2개 포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반도의 패트리어트를 빼서 중동으로 보낸다. 릭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이건 안 돼. 하지만 이미 결정은 거의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반도에서 핵심 방공 자산을 빼내면서 동시에 한국에게 전자권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전자권 전환을 거부한 핵심 논거는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핵심 무기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재배치가 실행되면 전 세계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기를 빼간 것이라고. 그 순간 전자권 지연의 모든 명분이 소멸합니다. 장성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릭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레넌의 말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중동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6시간 뒤 패트리어트 2개 포대의 한반도 철수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뉴스가 터지는 순간 서울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니,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방공 자산 재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어 태세에는 일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 국방부는 천군과 LSAM 요격 체계의 긴급 추가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빼간 자리를 한국이 자체 무기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24시간 만에. 릭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이클, 끝났어. 릭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빼간 순간 한국에게 전자권 줄 수 없다는 논리가 완전히 끝났어. 우리 손으로 마지막 카드를 버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8년간 한국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릭 하딩.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28년이야, 마이클. 28년 동안 우리는 한국한테 너희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말해왔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국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잖아. 릭의 말이 맞았습니다. 방어 능력이 불충분한 나라에서 핵심 무기를 빼내는 동맹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전자권 지연의 논리가
미국 자신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28년간의 국방부 경력을 마감하고 은퇴했습니다. 송별 파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 짐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8년 전,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건물 앞에서 한국 측 담당자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한국 장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장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장교가 지금은 별넷을 달고 한국군 합참의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28년의 세월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아니, 한국은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저만 28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 저는 워싱턴의 작은 싱크탱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미국의 시점이 아니라 한국의 시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전자권을 되찾겠다는 것은 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세계 6위 군사강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하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본질도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 워싱턴이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은 미국 스스로가 250년 전에 거부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타국의 지위를 받아들이라. 그 모순을 28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산책합니다. 링컨 기념관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최근 신문에는 한국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 독자 방공 체계 완성 선언, K방산, 글로벌 수주 100조 원 돌파,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시험 운용 개시, 나토 5개국, 한국산 K2 전차 도입 확정. 이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서울 발코니에서 들었던 그 차관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대등한 동맹은 종속적인 동맹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폐허에서 일어나 피와 땀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구축하고 이제 당당히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 그것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응원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실수했습니다.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본 것이 실수였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더라면 전자권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더 강한 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존경을 배우면 됩니다. 강대국의 특권이 아니라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28년 만에 깨달은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간 한반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창밖으로 포토맥 강의 물줄기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향하는 방향도 같습니다. 오직 앞으로 그 누구도 그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